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삼성전자, 이번엔 놓치지 말자입니다. 삼성전자를 저희가 정말 몇 년 동안이나 분석을 꽤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사야 될 자리와 팔아야 될 자리를 꽤나 설명을 많이 드렸었는데, 이번에 아마 제가 봤을 땐 한 번 더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정리를 해드리는 거고, 앞으로 삼성전자의 미래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볼 거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 많은 도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최근에 좀 많은 분들이 댓글로 좀 길게 감사한 얘기들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댓글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최근에 이 자료집을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집 업데이트해서 또 무료로 나눠드릴 건데, 지금 우주항공이나 AI 소프트웨어, 뭐 전기차,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들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거든요. 또 업데이트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 무료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왔죠. 그래서 엔비디아 2분기 매출과 주당 순이익이 전망치를 소폭 상회했습니다.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핵심 사업인 데이터 센터 부분 매출이 2분기 연속 예상치보다 좀 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막 그렇게까지 실망할 수준은 아닌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좀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좀 영향이 좀 안 좋게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한테 엔비디아는 거의 신이에요. 근데 이 신에 흠이 있으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흠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그 부분에 좀 실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이익은 264억 2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약 59% 증가를 했고요. 3분기 매출 가이던스, 전망치는 약 540억 달러를 제시를 했고, 사실 이 가이던스 같은 경우 예상치가 있잖아요. 뭐 간당간당하게 맞았습니다. 이제 중국용 반도체 H20 출하가 반영되지 않은 수치입니다. 왜 반영되지 않았냐면은, 일단은 중국에 아직 수출을 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2분기에, 그 다음에 한다고 하더라도 뭐 중국에서 쓰지 마라, 미국 내에서도 뭐 승인 받고 와라, 뭐 이런 얘기들이 많다 보니까 일단은 반영되지 않았고요. 차세대 칩 블랙웰 GPU 매출이 1분기 대비 17% 증가를 했고, 해당 제품군이 데이터 센터 매출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이 뭐냐라고 한다면, 2분기 중국용 H20 칩을 전혀 출하하지 못했죠. 네, 이번에 허락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로 인한 45억 달러 감가상각 비용을 기록을 했고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3분기는 그럼 왜 할만하잖아. 중국 내부에서 자체적인 반도체로 전환하라는 권고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AI 반도체 기업의 실적이 크게 증가하고 주가도 크게 급등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거 쓰지 말라고 중국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중국에서 사실 매출이 난다고 하더라도 거기로 넘어가는 이익의 일부를 미국 정부와 쉐어해라 라는 또 정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기도 힘들 뿐더러 넘어가더라도 미국 정부는 거기서 수익 나는 거 일부 넘겨라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수익이라는 게 정확하게 얼마가 남는지 계산이 안 된다. 그래서 그냥 가이던스에서 빼버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엔비디아가 할 수 있는 결정이 뭐냐? 중국에서 어떻게든 수익을 내보자도 있겠지만, 여기서 비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나 아니면 내부 안에서 좀 더 매출을 키우거나 새로운 매출처를 뚫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근데 누가 있을까라고 물어보면은, 테슬라가 최근에 얘기했죠. D 시리즈 칩 기반의 슈퍼컴퓨터 도조 담당팀 해체를 했습니다. 그럼 얘기하는 게 뭐냐면, D 시리즈 칩을 안 만든다는 소리예요. 자체적으로 반도체 칩을 안 만들어요라고 얘기를 한 거고, 이 테슬라가 원래 이 D 시리즈 칩을 만들 때, D1을 만들 때 엔비디아 거를 섞어서 썼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체적으로 D2를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했던 건데, 여기서 접힌 거죠. 그러니까 원래 엔비디아 걸 썼던 게 테슬라기 때문에 당연히 뭐예요? 이거를 접는다면은 뭘 쓰겠어요? 테슬라 거를 쓸 확률이 매우 매우 높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아, 그렇네요. 그래서 저는
엔비디아가 중국향 매출도 당연히 중요하죠. 잡아야 되지만 지금 여러 가지 정말 장애물에 막혀 있다고 한다면 미국 내 매출 증가도 중요한 부분에서 테슬라 협업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도조는 원래 엔비디아를 섞어 썼기 때문에 사실 엔비디아 걸 써도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 안에 문제가 안 생긴다. 원래 썼었다라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여기까지는 우리가 정리를 한번 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확인해 보니 더욱더 테슬라 쪽으로 납품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관련 얘기가 조만간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랑 삼성전자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어요. 그 얘기해 볼 만한 부분이 뭐가 있냐면,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GPU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엔비디아 블랙웰, 루빈 뭐 안에 들어가는 B200 칩에 뭐 HBM이 들어가는데 어쩐데 하는데, 그건 정확하게 어떤 GPU에 어떤 칩이 몇 개나 들어가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정리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엔비디아는 NV링크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합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HBM이라는 게 뭐예요? D램을 이렇게 쌓는 거잖아요. 원래 HBM이란 반도체가 나오는 게 아니라 패키징이라고 하죠. 하나하나 쌓아가지고 우리가 HBM이라는 이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GPU도 비슷해요. 쌓는 겁니다. 한 개로 안 돼? 그럼 두 개로, 두 개로 안 돼? 네 개로, 8개로. 그래서 합쳐버리는 거예요. 합쳐버려서 이거를 뭐 렉 단위로 또는 데이터 센터 단위로 아예 그냥 힘을 실어버리는 거죠. 그게 NV링크인데, 그래서 엔비디아의 NV링크 기술은 모든 GPU들이 다른 GPU에 직접 연결하는 기술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오고 최근에 본 단어가 있을 거예요. NV링크 연결 구성의 진가는 GB200 NVL72라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나온, 어떻게 보면은 연결 중에 NV링크의 지금 최근에 나온 끝장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된 거냐? 사실 말이 길잖아요. 어려운데 이걸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GB 일단 200을 먼저 봐야 됩니다. GB200이 뭐냐? GB200의 경우 이 슈퍼칩 모듈에 2개의 GPU와 1개의 CPU가 NV링크로 연결이 됩니다. 그럼 그게 뭐냐부터 설명을 해야 되고요. 시스템을 넘어 렉 단위, 렉이라는 게 이거 하나죠. 그 데이터 센터 안에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다들 서버실 가면은 렉이라 그래서 약간 뭐랄까 뭐 이런 이 선반이라 해야 되나요? 선반처럼 생긴 게 있어요. 그 안에 서버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걸 렉이라고 합니다. 하나를. 이 렉 안에 이제 공조장치 들어가고 열시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렉을 모으면은 뭐가 되냐면 데이터 센터가 됩니다. 그래서 렉 단위부터 데이터 센터 단위까지 NV링크로 연결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렉으로 안 되면은 렉을 합쳐버리고, 렉을 합쳐서 안 되면은 데이터 센터 규모까지 합쳐버리는, 그래서 방금 얘기한 대로 슈퍼칩을 이 성능을 극대화시키는 기술력이 NV링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GB200 NVL72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지. 그래서 GB200이라는 게 뭐냐? 블랙웰 시리즈, 우리가 B200 들어봤을 겁니다. H200, H200 이것처럼 B200 GPU 2개랑 그레이스 CPU를 하나로 결합한 패키지가 GB200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개를 하나로 합치면 GB200이 됩니다. 그럼 GB200 NVL72가 뭐냐? 이거는 36개의 GB200 슈퍼칩이 탑재가 됩니다. 36개의 GB200 슈퍼칩이 탑재가 된다는 건 뭔 소리냐면, 그레이스가 하나 들어가고 B200이 2씩 들어가니까 36개의 그레이스 CPU가 들어가고요. 2개가 들어가니까 72개의 B200 GPU가 들어가게 됩니다. 아, 그럼 72개의 B200 GPU가 들어간다까지는 알겠는데, 그럼 여기서 뭐가 들어가죠? HBM이 이제 들어가야겠죠. HBM 몇 개나 들어갈까? B200에, 그러니까 이거 하나에 8개 HBM3가 탑재가 됩니다. 그러면은 B200이 몇 개 들어간다고? 72개가 들어간다고. 그럼 72개 곱하기 8개를 하면 됩니다. 그럼 GB200 NVL72에는 576개의 12단 HBM3E가 탑재가 됩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최근에 나온 슈퍼칩 이 진가 안에서 효과를 최대로 내려면 HBM3 12단이 576개가 이거 최소입니다. 최소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면 HBM이 양으로 질도 질이지만 양으로 승부를 봐야 되는 상황들이 이제 나온다라는 거예요. HBM3이지만 사실 B200에서 앞으로 루빈이라든가 더 나아가게 되면은 8개가 아니라 개수가 10개, 12개 훨씬 늘어날 건데 그건 HBM3가 아니라 HBM4, HBM4E, HBM5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앞으로 GPU 패키지가 더 많아지면 더 많은 HBM이 필요하고 결국 HBM은 질과 양이 높아지고 가격은 내려갈 겁니다. 왜 가격은 내려가겠습니까? 말 그대로 양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양이 많아지게 되면 공정도 단순화되고 공정이 단순화되고 실제 양이 많아지게 되면 당연히 뭐예요? 단가 경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연히. 그래서 가격은 점점 떨어지고 질과 양은 점점 높아지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나온 SK하이닉스 보고서에 뭐라 그랬죠? HBM 가격은 점점 떨어질 겁니다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이런 구조 때문이에요. HBM은 정말 말도 안 되게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한 기업이 독점할 수도 없을 뿐더러 한 기업에서 생산을 전부 다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BM 만들 수 있는 기업은 조금 더 늘어날 거고 HBM을 생산할 수 있고 실제 수율을 잡을 수 있고 HBM의 실제 3, 2를 넘어서 4, 5까지 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기업들은 모두가 질과 양을 높이고 가격은 내릴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맞지 않겠습니까? 네, 모든 공정은 같아요. 질과 양이 올라가면은 결국은 가격은 점점 아시겠지만 단가가 떨어집니다. 당연히 HBM3 이보다 4가 비싸겠죠. 4보다 4E가 비싸겠죠. 하지만 이 가격에 대한 상승률이 예전만치 못 나온다는 거죠. 예전에 막 50%씩 가격 올렸다면은 앞으로는 뭐 30%, 10% 이렇게 가격 인상이 들어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왜? 경쟁도 할 거고 생산량이 많아질수록 기술력은 점점점 아마 평준화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누가 맞냐 이거죠. 사실 지금 SK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최근에 누가 이재용이랑 쟁스왕이 만나가지고 뭐 했죠? 진한 포옹을 했죠. 근데 사실 포옹한다고 납품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이재용 회장은 최근에 테슬라 파운드리 수주를 맡았습니다. AI6 칩을 맡았죠. 근데 엔비디아는 테슬라를 고객으로 삼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 도조 포기했죠. 엔비디아는 중국 지금 애매하죠. 그럼 얘네들은 수주할 때가 필요하고 테슬라는 지금 반도체가 필요한데 그럼 사실 서로 윈윈 관계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럼 엔비디아는 테슬라를 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얘네 안에 들어가는 이 파운드리를 하는 애가 삼성전자예요. 그럼 당연히 뭐예요? 적어도 엔비디아는 테슬라랑 엮일 때만큼은 삼성전자 걸 쓸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조건부든 뭐든 엔비디아는 삼성전자 HBM 협업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테슬라가 사실 HBM을 갑자기 야 너 삼성한테 맡기고 HBM은 뭐 마이크론 거 가져와 이러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호환이 잘 되려면은 자기네 거를 다 써야 결국에는 효능이 좋겠죠. 그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삼성전자가 지금 구조가 얼추 잡혔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갤럭시 폴드 그리고 이 폴더블이 잘 나가고 있는 상태고 좀 살아나고 있습니다. 파운드리가 정말 망하다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HBM이 이제 좀 살아날까 말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이 삼성전자 실적 추이거든요. DS가 메모리, LSI가 파운드리, 그 다음에 DX, MX가 스마트폰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2022년, 3년, 4년, 5년, 6년 이거는 전망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모리를 보시면은 2023년도에 최악을 찍고 24년도에 좀 살아나나 하면서 2024, 25, 26 꾸준히 성장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스마트폰도 마찬가지로 꺾였다가 회복을 못했어요. 작년에 메모리는 그래도 회복을 하지 않았습니까? 했는데 실제 이 스마트폰은 회복을 못하고 있었는데 올해
이 폴더블이 말도 안 되게 좀 잘 되고 있죠. 패널 뺀이 가벼워지고 얇아지고 훨씬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 부분에서도 성장세가 좀 기대가 되고 있고, 그다음 중요한 건 뭐예요? 파운드리가 언제 올라오나 싶었는데 올해 테슬라부터 시작해서 애플까지 수주받으면서 다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삼성전자의 어느 한 부분이 망하면 한 부분이 커버치고, 한 부분이 망하면 한 부분이 커버치고, 이러기 바빴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전체적으로 메모리, 파운드리, 스마트폰까지 전체적으로 지금 분위기가 좋아지려고 한다. 사실 이런 분위기 오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 얘기하는 게, 이제는 우리가 삼성전자의 저가를 얼마로 봐야 되냐라고 한다면 이 PBR 밴드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초록 색깔 1.17로 봐야 된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맨날 어디 있었냐면 PBR 1 밑에 있었습니다. 1 밑에서 맨날 놀다가 올라오질 못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 초록 색깔인 1.17 기준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고, 1.17 기준이 깨지는 구간이 아마 저는 그 구간이 매수 시점이라고 보는 거죠. 그게 얼마냐? 대략 여기가 6만 원이거든요. 정말 6만 원 초반대가 오거나 6만 원이 오면은 그거는 삼성전자의 저는 매수 기회라고 봅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 5만 원 깨면 사야지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근데 이제 저는 5만 원대는 못 본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본다면 제가 봐서 6만 원 정도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6만 원 초반, 6만 원이 깨지는 구간 정도는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PBR의 1.17이 깨지는 구간인 한 요쯤 6만 원을 우리는 저가로 봐야 된다. 아마 6만 원이 깨지고 5만 원 초반까지 또는 5만 원 중반까지 내려가는 일은 없을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들고 있는 분들은 사실 좀 부담 없이 들고 있지 않을까, 들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리스크는 제한적이고 성장은 아마 앞으로가 좀 좋지 않을까. 왜? 어느 사업부 하나가 지금 커버를 쳐주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회복이 되는 구간에 있더라, 구조적으로. 자, 엔비디아만 봐도 앞으로 HBM은 질은 높고 양은 많은데 가격은 낮은 생산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의 경쟁력이 좋지만 사실 앞으로는 계속 서로 나눠 먹을 확률이 높아요. 한쪽에 독점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지금은 576개이지만 앞으로는 더 질 높은 HBM을 1000개 이상 공급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지금 576개입니다. 지금 당장이. 앞으로는 뭐예요? 더 성능 좋은 HBM을 더 많이 1000개 이상 공급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고, 벤더를 늘리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또는 하나 독점 체제로 간다면 말이 안 되는 거고, 결국엔 테슬라 때문에라도 삼성전자와 엔비디아는 협업할 상황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 HBM은 이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저점 6만 원 잡으면서 삼성전자 저가 매수를 노리거나 보유자들은 중장기 홀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이번에 분명히 시장이 눌리거나 흔들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기회가 왔을 때 여기가 저점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려면 방금 얘기했던 1.17 이 PBR 밴드 기준으로 했을 때 이거를 깨는 구간인 6만 원이 온다. 그러니까 6만 원 초반, 6만 원 1,000원이나 6만 1,000원이나 6만 원이 깨지는 구간이 온다면 그건 제가 봤을 때 삼성전자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기존의 실적과 흐름들을 체크해 봤을 때 이 6만 원 밑으로 기존에 우리가 저점이라 했던 5만 원 초반 가격을 갈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삼성전자 여러분들은 이번에 기회가 온다면 관심을 좀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들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조금 더 들고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해가 됐고요. 이뿐만 아니라 아까 AI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우주항공, 전기차,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혹시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설치하고 나면은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나요? 아무것도 안 적으셔도 되고요. 개인정보 안 받습니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저희는 금융감독원의 인가를 받은 투자자문사기 때문에 믿으셔도 됩니다. 저희가 개인정보 아무것도 안 받고 그냥 저희가 어플에 글을 쓰거나 할 때 중요한 거는 알림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알림 뭐 승인하시겠습니까? 허용하시겠습니까? 뭐 물어봐요. 이거는 그냥 허용하시고 승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만 하시고요.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 접속하시고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되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AI 소프트웨어 전기차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트럼프 정책 독점수의 리포트 해가지고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저희가 AI 소프트웨어 우주항공 총정리,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테슬라 전기차 자율주행 다 무료로 나눠드리고 조만간 이거 업데이트 한번 할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받아놓으시고 업데이트 올라오면 또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리얼 추천주에서는 6월 28일, 27일, 26일, 25일, 22일 추천주 매일매일 무료로 나눠드리고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저희가 장전에 매일매일 무료로 정리를 해드리고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나 관련주 장마감하고 무료로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저희가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이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무료로 얻어 가시고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은 정말 잘 큰 힘이 되니까 댓글 꼭 달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